우리는 철학을 순수한 지적 탐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철학자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권력 싸움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19세기 독일 철학계에는 한 명의 왕이 군림했습니다. 바로 헤겔입니다. 수많은 추종자들이 헤겔 학파를 형성했고 그의 철학을 따르는 것은 학계의 생존 법칙이었죠. 그런데 청년 헤겔파의 이론이었던 포이에르바하가 헤겔의 철학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헤겔이라는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학계는 논문의 출판을 거부했죠. 누구 말이 맞느냐보다 누구 편이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19세기 철학계는 마치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헤겔이 그 그룹의 리더였습니다. 모든 철학자들은 헤겔의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포이에르바하라는 멤버가 갑자기 다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노래가 너무 달라서 리더와 그룹은 그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포이에르바하는 무엇을 말했던 걸까요? 포이에르바하는 신은 인간이 만든 상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신론이 아니었습니다. 포이에르바하는 종교를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면 신학은 사실 인간학이며 신에 대한 탐구는 결국 인간 자신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그래서 포이에르바하는 인간 안에서 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당시의 기독교 중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치 어떤 친구가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사실 우리 엄마 아빠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의 기독교 중심 사회는 헤겔의 관념론 철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헤겔은 절대정신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모든 존재와 역사는 궁극적으로 이 절대정신이 이성적 원리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전개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성적 원리란 정반합의 변증법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철학은 절대정신이 개념과 이성으로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절대정신이 표상의 형태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는 이렇게 철학과 종교를 절대정신의 두 가지 표현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포이에르바하는 헤겔과 달리 철학의 중심을 절대정신이라는 추상적 관념이나 신이 아닌 현실적인 인간 존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유물론 철학이라고 합니다. 특히 물질 중에서도 인간의 존재를 중심으로 철학을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인간적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포이에르바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담긴 논문을 냈지만 학계 리더들의 반대로 출판이 거절당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상사의 마음에 안 들어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묵살되듯이 말입니다. 청년 헤겔파로 활동을 함께 했던 친구들조차 그를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문제를 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포이에르바하의 철학은 신학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에 의한 강력한 검열과 탄압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대학 내 자유로운 사상을 통제하고 교수들을 감시하며 비판적인 출판물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포이에르바하의 철학은 단순히 헤겔 철학과의 싸움을 넘어 국가 권력과의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에를랑겐 대학의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학계에서 추방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포이에르바하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몰락하였고 말년에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교우 생활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이에르바하가 학계에서 배척당하고 철학적 고립을 겪던 시기에 마르크스가 포이에르바하의 철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마르크스도 포이에르바하처럼 원래 헤겔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철학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역사의 발전이 모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헤겔의 변증법에 매료되어 있었고 절대정신의 자기실현이라는 관념론적 틀 안에서 사회와 인간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접하게 된 포이에르바하의 인간중심 유물론은 마르크스에게 강한 충격과 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식이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과 포이에르바하의 인간중심 유물론을 결합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속했던 청년 해결파는 후기에 들어 사회적 현실에 대한 급진적 관심을 가지며 당대 독일 시민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 해겔의 변증법은 정반 합의되는 구조를 통해 모순이 새로운 발전을 낳는 과정을 훌륭하게 설명했지만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물질적 힘을 설명하지 못하는 관념론적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포이에르바하의 인간중심 유물론을 접한 마르크스는 해겔 철학에서 변증법이라는 운동의 원리를 받아들이되 그 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체를 절대 정신이 아닌 물질적 현실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학의 중심을 인간에게 돌려놓은 포이에르바하의 유물론은 그에게 큰 영감을 주었지만 세상을 정지된 상태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포이에르바하는 인간 본질이 무엇인지 해명하는 데 집중했지만 그 인간 본질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습니다. 즉, 발전의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단지 현실을 해석하는 데 그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르크스는 포이에르바하의 유물론에 실천이라는 요소를 추가하여 실천적 유물론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포이에르바하의 유물론에 실천을 더하여 역동성을 부여하고 해겔에게서 배운 변증법적 사고를 결합하여 마르크스는 자신만의 유물론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1845년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태제라는 철학 노트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세계를 여러 방식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분위기에서 이 실천적 유물론은 마치 학생이 단순히 학교 공부를 넘어서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포이에르바하와 비슷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의 논문과 사상은 정치권과 학계의 공격 목표가 됐습니다. 출판 금지, 연구 배척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추방당한 뒤 프랑스와 벨기에를 거쳐 영국으로 망명하며 끊임없는 정치적 박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포이에르바하와 마르크스는 기존의 철학적 질서와 권력 구조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그 대가로 학문적 배척과 정치적 탄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철학은 오히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특히 마르크스 사상은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데 탁월하므로 현재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현대사회를 이해하고 비판하는 강력한 지적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공산주의와 단순히 동일시되는 경향도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르크스가 평생에 걸쳐 비판했던 바로 그 권력의 논리에 의해 그의 사상이 다시금 이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크스는 억압 없는 구조에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일부 권력은 그의 철학을 통제와 지배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일부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의 사상은 국가 권력의 정당화 도구로 사용되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체제 수호를 위한 학문적 장식물로 왜곡되었습니다. 철학이 권력과 결합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마르크스 사상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점에서 우리는 포이에르바흐와 마르크스가 겪었던 문제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기보다 공격받지 않을 안전한 생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어느 한쪽을 비판하면 그 진영에서 공격받고 반대쪽을 비판하면 또 그쪽에서 공격받습니다. 학자나 연구자라면 후원자나 소속기관의 눈치도 봐야 하죠. 결국 자유로운 생각은 위험한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이 권력에 복무할 때 진리는 사라지고 신념만 남는다. 마르크스의 철학 역시 권력의 손에 들어간 순간 본래의 의미를 잃고 다른 목적에 이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크스를 비난하는 일은 마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핵무기에 이용되었다고 해서 그 이론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학문과 예술, 언론과 정치, 이 모든 곳에는 이 시대의 해겔들이 여전히 군림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추종자, 그리고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힘들,
어쩌면 그렇기에 이 시대는 다양한 관점의 철학들이 더 요구될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언제나 그 질서를 깨뜨리려는 포에르바들에 의해 움직여왔죠. 그리고 헤겔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은 정반합의 변증법적 원리로 변화해 갈 테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 정과 반의 충돌 속에서 합을 향해 나아가는 변증법적 과정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철학계 배척과 권력의 덫으로 인해 실제로 사라질 뻔했던 사상들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철학 속에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피파니 숲은 과학, 철학, 우주, 양자역학, 불교를 넘나들며 작은 깨달음과 삶의 동기부여를 얻고자 하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